그랜드로 여로텔의 연회장은 썩어가는 욕망의 냄새와 최고급 향수가 뒤섞여 강진우의 예민한 후각을 끈질기게 자극하고 있었다. 시력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세상은 암흑이 아니라 소리와 냄새, 그리고 온도로 이루어진 정교한 입체지도였다. 그는 연회장 한 구석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율 렌치를 미세하게 돌리며 현의 장력을 조정하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와 바닥을 스치는 비단 드레스의 마찰음,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뱉는 숨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맹인 조율사인 그를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취급하며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진우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은밀한 거래와 거짓된 웃음소리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음부의 건반을 두드려 음의 파동이 공기 중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장비들을 가죽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뇌수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진우의 전신을 휘감았다. 수많은 음식 냄새와 저급한 화장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혼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기적처럼 선명하고 익숙한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라벤더와 말린 오렌지 껍질,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머금은 머스크 향이 절묘하게 배합된 녹턴이라는 이름의 향수였다. 3년 전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약혼녀 한서연을 위해 진우가 직접 조향하여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였다. 진우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조율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본능은 이미 그 향기의 진원지를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도 없이 소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는 공기의 흐름과 소리의 반향을 통해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군중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가 갑작스럽게 움직이자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웨이터가 들고 있던 쟁반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파열음을 냈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멀어려져 가는 그 희미한 향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연회장의 거대한 이중문 쪽으로 질주했다. 향기는 문틈 사이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고 진우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 같은 기척이 진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굵직한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호텔 보안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우를 제압하려 했고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힘에 주저앉았겠지만 진우는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방향을 간파했다. 과거 최정예 요원 시절 몸에 익혔던 살인 기술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어 그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이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얼굴을 때렸고 도시의 소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호텔 밖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 아스팔트 바닥에서 비릿한 먼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진우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렸지만 야속하게도 빗줄기가 대기를 씻어내리며 그토록 쫓던 향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말았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빗물뿐이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만이 그를 비웃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분명히 그녀였다는 확신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지만 현실은 그에게 아무런 증거도 남겨주지 않았다. 진우는 빗물에 젖은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혀를 차며 그를 피해갔다.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불도 켜지 않은 낡은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며 이성을 차갑게 식혀주자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만약 서연이 살아있다면 왜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폭발 사고는 대체 누구의 소행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실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밀어내고 바닥 장판을 들춰냈다. 그곳에는 그가 과거의 삶을 버리며 봉인해 두었던 금속 상자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기름 먹인 천에 쌓인 단검과 특수 제작된 도청장치, 그리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구형 휴대폰이 차가운 감촉으로 그의 손끝을 맞이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전원을 켰고 잠시 후 액정 화면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켜졌다. 그는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과 경계심이 뒤섞인 박민재의 것이었고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진우의 연락의 말을 잊지 못했다. 진우는 감정을 억누른 건조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민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는지 군말 없이 자신의 작업실 위치를 알려주었다. 진우는 검은색 코트 안쪽에 단검을 숨기고 맹인용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보행 보조도구가 아니라 치명적인 무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뒷골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박민재의 작업실은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전자기기의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대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이 어두운 실내를 밝히고 있었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천재 해커였던 민재를 초췌한 폐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진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진우의 기세에 눌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호텔 보안 서버의 방화벽이 뚫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니터 화면에는 호텔 로비의 다양한 각도가 분할되어 나타났고 민재는 진우가 말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았다. 진우는 소리만으로 민재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감지했고 곧이어 민재가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여자가 건장한 사내들의 호의를 받으며 급하게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와 그녀의 걸음걸이가 서연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내들의 양복깃에 달려있는 뱀 모양의 배지였다. 그것은 악명 높은 용병 집단인 블랙서펀트의 표식이었고 진우의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다. 블랙서펀트는 돈만 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집단으로 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서연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재는 영상을 확대하여 분석하며 그녀의 동공이 풀려 있는 듯하고 자의로 걷는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진우의 뇌리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사리가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재에게 블랙서펀트의 최근 활동 거점과
그들이 호송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민재는 위험하다고 만류하려 했지만 진우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재의 어깨를 한 번 꽉 잡아준 뒤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되찾고 그녀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찾아내어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도시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이제 밤이나 낮이나 차이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놈들의 냄새를 쫓을 준비를 마쳤고 그의 심장은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고동쳤다. 이제 평범한 조율사 강진우는 죽었고 복수심에 불타는 전직 요원만이 남았다. 그는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한번 강하게 내리치며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섰다. 도시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찾아내겠다는 그의 다짐은 허공에 흩어지는 입김처럼 차갑고도 단호했다. 박민재의 작업실 안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쿨링팬 소리와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진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지도를 노려보며 핏발 선눈을 비벼댔고 그의 손가락은 해킹 툴을 조작하느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블랙 서펀트 놈들이 이용한 차량은 배포차였지만 민재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그들의 이동 경로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진우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재가 읊조리는 정보들이 하나하나 조립되어 구체적인 작전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놈들은 서울 외곽의 폐차장 밀집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라는 결론이 나왔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 깃을 세웠고 민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전기 한쪽을 건네주었지만 진우의 표정은 이미 감정이 지워진 살인 기계의 그것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폐차장 입구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고 녹슨 철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삐걱거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진우는 잠시 멈춰 서서 습기를 머금은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한 냄새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릿한 쇠냄새와 오래된 윤활유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저급 담배 연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지팡이를 접어 품 안에 넣고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의 손잡이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폐차장 안쪽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고 진우는 그 소리의 파동을 통해 적들의 위치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다. 놈들은 컨테이너 사무실 근처에 모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경비병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진우는 쌓여있는 폐차들의 틈새를 이용하여 그림자처럼 이동했고 그의 움직임은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첫 번째 경비병은 컨테이너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뒤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남자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경동맥을 정확하게 눌러 기절시켰고 축 늘어진 몸을 빗물이 고인 웅덩이 옆으로 조용히 끌어다 놓았다. 살인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놈들을 편안하게 재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쓰러진 남자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탈골시켰고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깨어나려 했지만 이미 성대는 눌려 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태였다. 진우는 차가운 빗물을 얼굴에 맞으며 다음 목표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청각 레이더는 컨테이너 입구를 지키고 있는 2명의 사내를 포착했다. 컨테이너 입구의 사내들은 잡담을 나누며 낄낄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주로 여자와 도박에 관한 저질스러운 농담들이었다. 진우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어 반대편 폐차 더미 쪽으로 힘껏 던졌고 쨍강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사내들의 대화가 뚝 끊기며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 놈이 욕설을 내뱉으며 소리가 난 쪽으로 확인하러 걸어갔다. 남은 한 명이 라이터를 켜며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진우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가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그대로 꺾어버렸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지며 불꽃이 꺼졌고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진우의 주먹이 명치에 깊숙이 박혔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자 진우는 지체 없이 뒤통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확인하러 갔던 다른 놈이 당황하여 돌아보는 순간 이미 진우는 그놈의 등 뒤에서 있었다.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기 전 진우는 두꺼비 집을 찾아 건물의 모든 전력을 차단해버렸고 순식간에 폐차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정전의 컨테이너 안에서는 당황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놈들은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진우가 가장 선호하는 전장이었으니 빛이 사라진 공간에서 시력에 의존하는 놈들은 무력한 먹잇감에 불과했지만 진우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고 깨진 창문 틈으로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갔으며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밟지 않고 소리 없이 착지했다. 실내에는 땀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6명 정도 되는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진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이 휴대전화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멈칫하는 순간 진우의 손날이 놈의 모굴대를 강타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놈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흉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잠깐 번뜩이다 사라지는 그림자뿐이었고 진우는 그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고 놈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며 허공에 헛손질을 해댔다. 진우는 한 놈의 팔을 잡고 업어치기로 테이블 위로 매다꽂은 뒤 곧바로 옆에 있던 놈의 무릎을 걷어차 부러뜨렸다. 그는 놈들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를 때마다 서연이 겪었을 공포를 떠올리며 더욱 냉혹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권총을 꺼내 들고 닥치는 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총성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리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순간적으로 실내를 비추었지만 진우는 총성 사이의 간격을 잃고 몸을 낮춰 탄환을 피했다. 총알이 철제 캐비닛을 뚫고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동료들이 맞을까봐 우두머리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진우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놈을 덮쳤다. 우두머리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자 진우는 그 위로 올라타 손목을 밟아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놈의 멱살을 잡아 올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는데 놈에게서 풍기는 공포의 냄새와 지린내가 진우의 후각을 역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놈에게 서연의 행방을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우두머리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저항하려 했지만 진우가 손가락 하나를 뒤로 꺾어버리자 비명을 지르며 아는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놈은 자신들은 그저 운반책일 뿐이며 여자를 넘겨준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회원제 사설 도박장이라고 실토했다. 그곳은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비밀구역으로 정재계 인사들이 은밀하게 드나드는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진우는 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놈의 심장이 공포로 인해 미친 듯이 뛰고 있지만 거짓을 말할 때의 불규칙한 리듬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블랙 서펀트는 단지 하청업자에 불과했고 진짜 몸통은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거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진우는 우두머리를 기절시켜 바닥에 던져두고
주머니에서 민재가 준 무전기를 꺼내 귀에 꽂았다. 그는 민재에게 방금 얻은 정보를 전달하며 도박장의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민재는 도박장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곳이 이지스 바이오라는 제약 회사와 관련된 유령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지스 바이오는 표면적으로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명망 높은 기업이었지만 뒤로는 불법 임상 실험과 관련된 소문이 무성한 곳이었다. 서연이 그곳으로 끌려갔다면 그녀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진우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폐차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돌렸다. 폐차장을 빠져나오는 진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굵게 쏟아지고 있었고 진우의 옷은 빗물과 놈들의 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파괴의 현장을 뒤로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경찰의 도착이 늦어졌겠지만 이제 곧 이곳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했. 진우는 큰 길가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고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목적지인 도박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든 얼마나 많은 경호원이 지키고 있든 상관없이 그는 기필코 뚫고 들어갈 것이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진우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서연과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끓어오르는 사리를 잠재우려 노력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을 마음속으로 연주하며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기억이 선명해질수록 그녀를 앗아간 놈들에 대한 증오심 또한 비례하여 커져만 갔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지만 후회 따위는 이미 3년 전에 불길 속에서 타버린 지 오래였다.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다시 들려왔고 그는 도박장의 구조와 진입 가능한 루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지하 벙커처럼 설계되어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민재의 분석이었지만 진우는 다른 방법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 시각을 포기한 대신 얻은 초인적인 감각과 과거의 경험을 총동원한다면 그 어떤 철옹성이라도 틈새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었다. 진우는 민재에게 도박장의 환기 시스템 도면과 배전반 위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라고 주문했고 민재는 한숨을 쉬면서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로 응답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공범자가 되어 거대 악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네온 사인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도시는 더욱 화려하고 기괴하게 번들거렸다. 진우는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 근처 골목에 세워달라고 말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차에서 내렸다. 습한 공기 속에 섞여 있는 고급 향수와 돈 냄새, 그리고 타락의 기운이 감지되는 그곳이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지옥의 입구였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호흡을 고르며 주변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지하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 소음과 웅성거림이 발바닥을 통해 진동으로 전달되었고 진우는 그 진동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사냥개는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고 그 굴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끝을 볼 작정이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춤을 추는 강남의 뒷골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흥가처럼 보였지만 그 지하에는 욕망과 타락이 뒤엉킨 거대한 지하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강진우는 박민재가 위조해준 신분증과 최고급 슈트로
무장한 채 이지스 바이오의 자금줄이라고 알려진 비밀 도박장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입구를 지키는 거구의 사내들은 진우의 눈을 가린 검은 안경과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귀기, 서린 분위기에 압도되어 함부로 말을 걸지는 못했다. 진우의 귓 속에 심어진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민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고 보안 시스템이 잠시 무력화되는 찰나의 순간을 알렸다. 진우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고 금속 탐지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해둔 민재의 솜씨 덕분에 품 안의 단검은 무사히 반입될 수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값비싼 시가 향과 최고급 양주 냄새가 진동하며 방문객들의 후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하홀의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소음과 열기가 진우의 전신을 강타했는데 그것은 폐차장에서 느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혼돈이었다. 수백 개의 칩이 부딪히는 청명한 마찰음과 카드패가 섞이는 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룰렛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는 승리에 대한 흥분과 패배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각각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진우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분석하며 공간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나갔다. 그는 웨이터가 지나가며 일으키는 바람의 방향을 통해 테이블의 위치를 파악했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감지했다. 이곳은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성을 자극하여 영혼까지 팔게 만드는 악마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안내를 받아 가장 판돈이 큰 VIP 포커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주변에 앉은 도박꾼들은 맹인이 도박을 하러 왔다는 사실에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딜러는 능숙한 솜씨로 카드를 섞기 시작했는데 진우에게는 그 손놀림이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카드가 섞일 때마다 발생하는 미세한 공기의 파열음과 카드의 표면이 스치며 나는 마찰음의 차이를 통해 그는 카드의 순서와 종류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상대방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무모해 보이는 배팅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순식간에 테이블의 분위기를 장악했다. 칩이 산더미처럼 쌓여갈수록 상대방들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식은땀 냄새가 진우의 코를 찔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진우는 테이블에 있는 대부분의 칩을 휩쓸었고 이것은 단순히 돈을 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곳의 관리자를 불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예상대로 검은 정장을 입은 플로어 매니저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진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에는 불쾌함과 살기가 담겨 있었다. 매니저는 정중한 척하며 진우에게 따로 대화를 나누기를 요청했고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다. 주변의 도박꾼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지만 진우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매니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박장 안쪽에 위치한 방음문으로 차단된 사무실이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값비싼 가죽 소파와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어 이곳이 신문과 고문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암시했다. 매니저는 진우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위협하며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진우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진우는 오히려 매니저에게 이지스 바이오의 연구소로 가는 출입 카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매니저는 코웃음을 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진우가 던진 칩 하나가 그의 미간을 정확하게 강타하며 동작을 저지했다. 칩은 뼈를 부술 듯한 속도로 날아갔고 매니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총을 떨어뜨리자
진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의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진우의 초인적인 청각으로도 그 인기척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들어온 자는 발소리를 죽이는 특수 훈련을 받은 암살자였고 그가 내뿜는 살기는 차갑고 날카로워 피부가 베일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민재는 이어폰을 통해 그자가 소음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지스 바이오의 전속 해결사라고 다급하게 경고했다. 소음기는 말 한마디 없이 단검을 꺼내들고 진우를 향해 돌진했는데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암살 기술이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치며 옷감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시각의 부재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는데 소리가 없는 적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소음기는 진우가 소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집요하게 급소만을 노리고 들어왔다. 진우는 지팡이를 휘둘러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소음기는 유연한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고 다시 진우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몇 번의 합이 오가는 동안 진우의 몸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늘어났고 피 냄새가 진동하자 그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지만 적의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서연을 구하기도 전에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폐차장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고 그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주변 환경을 필사적으로 탐색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관상용 열대어가 들어있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물이 순환하는 모터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진우는 소음기의 공격을 피하는 척하며 수조 쪽으로 유인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날려 단검으로 수조의 유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굉음과 함께 두꺼운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수톤에 달하는 물이 사무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소음기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진우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바닥에 깔린 물은 이제 진우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가 되었는데 소음기가 아무리 발소리를 죽이려 해도 물을 밟을 때 나는 첨벙거리는 소리까지는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물장구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정확하게 단검을 투척했고 억누른 비명과 함께 소음기의 허벅지에 칼이 꽂혔다. 움직임이 둔해진 소음기는 더 이상 진우의 적수가 되지 못했고 진우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들어 놈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다. 소음기가 뒤로 나자빠지며 물속에 처박히자 진우는 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며 의식을 끊어놓았다. 물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소음기의 품을 뒤져 마침내 이지스 바이오의 로고가 박힌 특수 출입 카드를 손에 넣었다. 카드를 손에 쥔 진우는 잠시 안도했지만 곧이어 복도에서 몰려오는 경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서의 소란을 눈치챈 병력이 증원되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은밀한 잠입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통한 탈출만이 살 길이었다. 진우는 젖은 옷에서 물을 짜내고 지팡이를 다시 단단히 쥐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목표를 향한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건물의 비상 탈출구 위치와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배전반의 위치를 확인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서는 안에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라고 소리치는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진우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심호흡을 했다. 진우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비원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좁은 복도는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덤비기에 불리한 구조였고 진우는 그 점을 이용하여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해 나갔다.
그는 지팡이로 상대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무력화시키고 빼앗은 전기 충격기로 놈들을 기절시키며 비상구를 향해 길을 뚫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고 그들 중 일부는 총기로 무장하고 있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자동 소총을 든 병력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진우는 급히 옆방으로 몸을 피했다. 벽과 문짝이 총탄에 의해 벌집처럼 뚫리는 소리가 들렸고 파편들이 튀어 진우의 얼굴에 생채기를 냈다. 민재는 무전을 통해 건물 뒤편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소리쳤지만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장병력이 지키고 있는 로비를 가로질러야만 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 있던 지포 라이터와 사무실에서 챙겨온 독한 양주병을 꺼내 들었다. 그는 옷을 찢어 병 입구를 막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복도를 향해 힘껏 던졌고 병이 깨지면서 거대한 화염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물을 뿌려대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기와 수증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 진우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적들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가며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했다. 승강기 앞에 있던 2명의 경비원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버튼을 누르자 낡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진우가 승강기에 탑승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빗발치는 총탄들이 박혔지만 다행히 그는 무사했다. 승강기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출혈로 인해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서연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다. 이지스 바이오의 연구소는 도시 외곽의 숲속에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얻어냈으니 이제 그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다시 그를 맞이하자 진우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뒷골목에는 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진우는 차에 오르자마자 의식을 잃을 듯이 시트에 몸을 기댔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도박장의 불빛을 뒤로 한 채 진우는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잠시 눈을 붙였다. 도시의 외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랫동안 가동이 중단되어 폐허처럼 변해버린 낡은 화학 공장 단지였다. 차에서 내린 강진우는 코를 찌르는 독한 화학 약품 냄새와 썩은 쇠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주변을 탐색했다. 박민재는 무전기를 통해 이곳이 이지스 바이오의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창고라며 함정일 가능성이 99%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기에 서연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1%의 가능성을 믿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 공장 내부는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숨소리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그 반향음을 통해 건물의 구조와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해 나갔다. 공장의 중앙 홀에 들어서자 높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처럼 울려 퍼졌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다. 진우가 홀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육중한 철문이 쾅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닫히며 퇴로가 차단되었다. 그와 동시에 공장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 소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인에게는 그저 불쾌한 이명 정도로 들릴지 모르지만 청각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는 예민한 진우에게는 뇌를 직접 톱으로 써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손가락 틈을 파고들어 고막을 유린했고
평형 감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를 교란시키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음파 무기였다. 진우의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던 정교한 소리의 지도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어둠 속을 헤매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다. 그때 높은 곳에 설치된 캣워크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남자는 스스로를 이지스 바이오의 이사라고 소개하며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온 맹인 쥐새끼를 환영한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그는 진우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철저하게 유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진우의 주변으로 검은 복면을 쓴 용병들이 소리 없이 다가왔지만 청각이 마비된 진우는 그들의 접근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쇠파이프가 진우의 등과 옆구리를 강타했고 그는 핏물을 토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주먹과 발길질이 비오듯 쏟아졌고 진우는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뼈가 금이 가고 살이 터지는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절망감이었다. 이사는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서연 역시 내 놈처럼 무력하게 실험대 위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비웃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흐려져 가던 진우의 의식이 번개에 맞은 듯 각성하며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귀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다른 감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배웠던 피부 감각 훈련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읽고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밀착한 손바닥과 온몸의 털구멍을 열어 주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소음을 마음속에서 차단하며 바닥의 진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용병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쿵쿵거리는 진동이 마치 파문처럼 바닥을 타고 그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묵직한 진동과 왼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가벼운 진동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용병 하나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진우의 머리를 향해 군화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 진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몸을 비틀어 발길질을 피함과 동시에 놈의 디딤발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용병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올렸다. 우두둑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용병의 고개가 꺾였고 이를 신호탄으로 진우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고주파 소음은 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당황한 적들의 빈틈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진우는 다가오는 적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고 그 탄력을 이용해 관절을 꺾어버리거나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바닥에 매다 꽂았다.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고통을 먹고 자라난 악귀와도 같았다. 상황이 역전되자 캐워크 위에 있던 이사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남은 용병들에게 전원 사살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진우는 쓰러진 용병의 품에서 권총을 빼앗아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이사의 머리 바로 옆 난간을 맞추며 불꽃을 튀겼고 겁에 질린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우는 남은 용병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리고 피칠갑을 한 채 캐워크로 이어지는 철제 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진우의 발소리는 묵직하고 규칙적이어서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다. 이사는 뒷걸음질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우는 이사의 멱살을 잡아 난간 밖으로 반쯤 밀어내며 서연이 있는 진짜 위치를 불라고 으르렁거렸다. 공중에 매달린 이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서연은 이곳이 아니라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연구소인 이터널 아이 프로젝트실에 있다고 실토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역으로 이지스 바이오의 본사 건물 지하 50m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내자 이사를 난간 안쪽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놈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서연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사치였다. 그는 이사의 주머니를 뒤져 연구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와 보안 코드가 적힌 스마트폰을 챙겼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어 벽에 붙어있는 고주파 발생 장치 제어반을 힘껏 내리쳤다. 스파크가 튀며 기계가 박살나자 지독했던 소음이 멈추고 공장 안에는 다시금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공장을 빠져나온 진우는 쏟아지는 밤 공기를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만신창이가 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멀리서 민재의 차가 전조등을 비추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고 진우는 비틀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갔다. 이제 목적지는 정해졌고 그곳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갇혀있는 지옥의 심장부였다. 진우는 차에 올라타며 민재에게 이지스 바이오 본사로 가자고 짧게 말했고 그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찢어진 옷을 갈아입고 민재가 건네준 응급처치 키트로 상처를 대충 봉합했다. 민재는 진우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연이 그 차가운 실험실에서 고통받고 있을 매 순간이 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기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서연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스 바이오 본사 건물의 로비는 한밤중이라 적막에 휩싸여 있었지만 강진우의 감각은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감시의 눈길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사장에서 이사에게서 탈취한 마스터키와 보안 코드를 이용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기계는 중력을 거스르며 지하 깊은 곳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귀가 먹먹해지는 기압의 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지상의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거대한 지하 요새로 진입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차가운 공기에서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금속성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어 이곳이 생명을 살리는 연구소가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고 조작하는 공장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지팡이를 단단히 쥔 채 복도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의 발소리는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유령의 속삭임처럼 낮게 울려 퍼졌다. 지하 연구소 이터널 아이 프로젝트 구역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공간으로 그 구조부터가 일반적인 건물과는 확연히 달랐다. 진우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우뭉거리는 거대한 서버의 팬소리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전자식 잠금 장치의 작동음, 그리고 연구원들의 건조한 발소리뿐이었다. 박민재와의 무전 신호는 지하 깊이 들어올수록 잡음이 심해져 끊길 듯 말 듯 이어지고 있었지만 민재는 필사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진우의 경로를 열어주고 있었다.
진우는 벽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전류의 진동을 느끼며 통제실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주치는 경비원들은 그가 뻗는 손길을 인지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살인을 즐기지 않았지만 서연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베풀 자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의 손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잔혹했다. 통제실에 도착한 진우는 보안 책임자를 제압하고 메인 컴퓨터에 민재가 심어둔 해킹 툴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이지스 바이오가 지난 수년간 은폐해온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파일의 내용을 진우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3년 전에 그 참혹했던 폭발 사고는 우발적인 테러가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특정 인물을 납치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군사 작전 수준의 범죄였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유전적 형질이 시각신경 재생과 강화를 위한 이터널 아이 프로젝트의 핵심 열쇠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이곳으로 빼돌린 것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눈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는 실험실의 쥐처럼 갇혀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민재의 안내에 따라 진우는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1격리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으로 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약품 냄새는 코를 찌르듯이 강해져 진우의 예민한 후각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육중한 이중 강화 유리문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진우가 가진 마스터키가 인식되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진우의 심장은 멈출 듯이 쿵쾅거렸는데 그 지독한 소독약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라벤더 향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3년 전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향수의 잔향이 아니라 그녀의 살냄새에 배어있는 고유의 채취였고, 진우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방 안은 각종 생명유지 장치들이 내는 기계적인 신호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소리들은 마치 죽음을 앞둔 환자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불안하게 들려왔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강화 유리의 감촉이 닿았다. 유리벽 너머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그 호흡은 너무나 약하고 가냘퍼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다. 민재는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묘사해 주었는데 그녀는 온몸에 튜브와 전선을 연결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눈 부위는 특수 제작된 붕대로 감겨 있었다. 진우는 유리벽에 얼굴을 대고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방음장치 때문에 그녀에게는 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유리를 두드렸다. 그때 방 안의 스피커가 켜지며 불쾌한 잡음과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이지스 바이오의 총괄 책임자인 최 박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침입자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놀라워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성과인 서연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광기 어린 태도를 보였다. 최 박사는 서연의 희생 덕분에 인류는 시각 장애를 극복하고 신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우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연구소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최 박사는 오히려 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당신이 눈을 잃은 덕분에 우리가 그녀를 데려올 명분이 생겼다는 잔인한 말을 뱉어 진우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진우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깨닫고 유리벽을 부수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무거운 철제 산소통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어올려 온몸에 힘을 실어 유리를 향해 내리쳤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지만
특수 강화 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았고 경보음이 울리며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산소통을 계속해서 휘둘렀고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그의 손목과 어깨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내렸고 진우는 유리 파편을 밟으며 서연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곁에 선 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는데 3년 만에 만져보는 그녀의 피부는 너무나 차갑고 거칠어져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미약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마취제와 약물에 취해 있어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눈물을 흘렸고 서연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 진우의 뺨에 닿았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며 소리 없는 목소리로 진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느낀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지켜주지 못한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는데 복도 밖에서 수많은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며 무장 병력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박사는 스피커를 통해 연구소를 폐쇄하고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실제로 환기구에서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급히 침대 시트를 찢어 물에 적신 뒤 서연의 코와 입을 막아주었고 자신도 옷소매로 코를 가렸다. 그는 서연을 안아들고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에 연결된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들이 발목을 잡았다. 억지로 선을 뽑으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진우는 딜레마에 빠졌지만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진우는 민재에게 통신을 보내 당장 건물의 전력 시스템을 과부하시켜 정전을 유도하라고 고함쳤다. 민재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진우의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엔터키를 눌러 이지스 바이오의 메인 서버에 과부하를 걸었다. 건물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고 비상 전력이 가동되기 전까지의 짧은 암흑이 찾아왔다. 기계들의 작동음이 멈추고 환기구의 가스 살포도 중단되자 진우는 어둠 속에서 서연을 안아들고 링거줄과 전선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지만 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귓가에 괜찮다고 속삭이며 안심시켰다. 어둠은 진우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친구이자 무기였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복도로 걸어나갔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에는 무장한 사설 용병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진우는 한 손으로 서연을 단단히 안고 다른 한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적들에게 접근하여 발목을 긋거나 목을 가격하여 무력화시켰고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허공에 총을 쏘아댔다. 총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리며 귀를 멀게 할 듯 했지만 진우는 서연의 심장 소리에 리듬을 맞추며 죽음의 춤을 추듯 앞으로 나아갔다. 연구소의 중앙홀까지 나온 진우는 그곳에서 최 박사와 그의 친위대가 방탄방패 뒤에 숨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감지했다. 최 박사는 확성기를 통해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진우는 그 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진우는 주변을 탐색하다가 벽면에 설치된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을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용병의 권총을 주워들어 배관의 밸브를 정확하게 쏘았고 고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며 중앙홀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물은 전기가 흐르는 끌어진 전선들과 만나 스파크를 일으켰고 적들은 감전의 공포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혼란을 틈타 진우는 서연을 안고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 쪽으로 달렸지만 승강기는 전력 차단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다. 뒤에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한 병력들이 추격해오고 있었고 앞은 막혀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진우는 승강기 옆에 있는 비상계단 문을 발로 차서 열었지만 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진우는 서연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를 감싸주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계단 난간을 붙잡았다. 그는 이곳을 살아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녀만은 지옥에서 내보내겠다는 각오로 마지막 힘을 짜냈다. 진우는 품 안에서 민재가 준 소형 폭탄을 꺼내 계단 입구와 복도 양쪽에 설치했다.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건물의 구조물 일부를 무너뜨려 적들의 진입을 막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안아들고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킨 뒤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쾅하는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고 먼지 구름이 피어올라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렸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끝없이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올랐고 그의 등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짐이 엎여 있었다. 이제 지상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영원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계단의 끝에 다다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진우의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주었다. 옥상은 헬기 착륙장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최 박사가 헬기를 준비해 놓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돌아가는 소음이 귀를 찢을 듯이 시끄러웠지만 진우는 그 소음 속에서도 최 박사의 심장 박동 소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최 박사는 서연을 안고 나타난 진우를 보고 경악하며 조종사에게 빨리 이륙하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한 환기구 뒤편에 내려놓고 마지막 힘을 다해 헬기를 향해 질주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도약이었다. 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대한 돌풍은 강진우의 고막을 찢을 듯이 강타했고 옥상의 공기는 매캐한 항공유 냄새와 뜨거운 엔진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자마자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헬기를 향해 질주했는데 그의 감각은 소음 속에서도 최 박사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다. 헬기에 탑승하려던 최 박사는 진우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며 조종사에게 당장 이륙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헬기가 지면에서 막 뜨려는 순간 진우는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의 탄창을 확인하지도 않고 엔진 흡입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과 함께 탄환이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갔고 곧이어 쇠를 긁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헬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옥상 난간 쪽으로 거칠게 곤두박질 쳤고 로터 날개가 바닥을 긁으며 사방으로 파편을 튀겼다. 추락한 헬기에서 비틀거리며 기어나온 최 박사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경호원들에게 진우를 죽이라고 발악하며 소리쳤다. 헬기에 타고 있던 4명의 최정예 경호원들이 무기를 꺼내 들고 진우를 포위했는데 그들은 일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수신호로만 대화하며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이고 접근해왔다. 거센 바람소리와 기계 파열음이 난무하는 옥상에서 시각과 청각이 모두 차단된 듯한 상황은 진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들었고 경호원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바닥으로 던졌다. 눈부신 백색 섬광이 어두운 밤하늘을 대나처럼 밝히며 폭발하자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던 경호원들은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에게는 시야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무기였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진우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진우는 적들이 시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턱을 올려쳐 기절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동료들이 허공을 향해 난사했지만 총알은 진우의 옷자락을 스칠 뿐 그의 몸에는 닿지 않았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옥상에 설치된 대형 조명탑의 전구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둘씩 조명이 꺼지자 옥상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오직 추락한 헬기에서 타오르는 불길만이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전장은 완벽하게 진우의 영역으로 바뀌었고 그는 어둠 속의 제왕처럼 군림하며 사냥을 시작했다. 시력을 잃은 공포에 질린 경호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우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되었다. 진우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소리 없이 이동하여 적들의 아킬레스건을 베거나 목을 졸라 하나씩 침묵시켰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소리를 듣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지옥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했다. 한 경호원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라이트를 켜는 순간 진우가 던진 단검이 정확하게 그의 손을 관통하여 라이트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비명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을 구르자 진우는 그 소음을 덮어버리듯 달려들어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다. 진우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의 공격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으며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경호원이 등을 맞대고 방어 태세를 취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 구조물에 매달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진우가 허공에서 뛰어내리며 두 경호원의 머리를 동시에 잡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은 맥없이 쓰러졌다. 이제 옥상에 서 있는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진우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최 박사뿐이었다. 최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겨누며 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진우는 지팡이를 버리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는데 헬기 잔해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등 뒤에서 일렁이며 마치 악마의 날개처럼 보였다. 최 박사는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에서는 공이 치는 소리만 찰칵하고 들릴 뿐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진우는 최 박사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의 손에서 빈 총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최 박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만 준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기술을 주겠다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며 서연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었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는 최 박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옥상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진우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말하는 그 숭고한 희생을 직접 경험해 보라며 그를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최 박사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멀어지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지만 진우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며 밤바람에 섞여 있는 도시의 냄새를 맡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와 슬픔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에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숨겨둔 환기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만 헬기의 폭발 열기 때문인지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더 단단히 감싸주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녀의 심장이 자신의 가슴에 맞닿아 뛰는 것을 느끼자 진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커지며
건물 아래를 포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경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옥상을 비추며 강한 바람과 함께 눈부신 빛을 쏟아냈지만 진우에게는 그저 따뜻한 온기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확성기를 통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빛을 마주했다. 그는 서연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들의 고함 소리보다 품에 안긴 서연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서연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채 손을 들어 올리는 대신 그녀를 감싸 안았다. 특공대원들이 그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를 얻은 듯 홀가분했다. 지난 3년간 그를 가두고 있던 죄책감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된 기분이었다. 민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경찰 내부에도 이지스 바이오의 비리를 수사하는 팀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진우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하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서연의 모습을 소리로 쫓았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며 생체 신호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듣고서야 진우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진 진우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조금 내려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와 그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고 그는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럽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늘 밤 진우가 일으킨 파동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이지스 바이오의 추악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와 서연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진우는 젖은 옷과 피 냄새로 엉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인지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도시를 뒤집었고 결국 그녀를 되찾아냈기 때문이었다. 차가 출발하며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진우는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서연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둠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아름다운 선율과 그녀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고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다. 현실에 그는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옆에 앉은 형사가 그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무뚝뚝하게 말을 건넸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주머니 속에 몰래 챙겨둔 서연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깨어나면 해줄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록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형벌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의 냄새와 새벽 시장의 활기찬 소리들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도시의 잔해 위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고 그 시작은 서연의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일 것이었다. 경찰차가 붉은 신호등에 걸려 멈춰서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우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그는 언젠가 서연과 함께 저 사람들 틈에 섞여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속력을 내자 진우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잠을 청했다.
그의 입가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남태평양의 어느 이름 모를 작은 섬마을에 불어오는 바람은 서울의 빌딩 숲을 휘감던 날카로운 칼바람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진우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목조 주택 테라스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의 리듬은 그가 지난 30년간 들어왔던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박자를 가지고 있어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이곳은 박민재가 은퇴 자금으로 마련해둔 비밀 안가 중 하나로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숨어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다. 진우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점자책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온 신경은 사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난 6개월은 진우에게 있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폐허를 수습하고 새로운 토대를 다지는 치유와 속죄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헬기장에서의 사건 이후 진우는 체포되었지만 여론은 그를 잔혹한 살인마가 아닌 거대 기업의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을 폭로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구한 비운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민재가 인터넷에 유포한 이지스 바이오의 기밀 문서들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법정에서 진우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정상 참작 사유와 그가 겪은 비극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집안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커피 향과 함께 나무 바닥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가 테라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우는 읽던 책을 덮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인기척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조금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그 발소리에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의지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지스 바이오의 실험 후유증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진우의 곁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따뜻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진우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서연은 진우의 옆 의자에 앉아 함께 바다 쪽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더 거세게 들린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3년 동안 약물과 공포에 시달리며 거칠어졌던 흔적을 지우고 다시금 예전의 맑고 고운 음색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굳은 살과 상처의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그것은 언어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대화였다. 진우는 서연에게 오늘 저녁에는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성당에 가서 피아노를 조율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같이 가겠다고 대답했다. 오후가 되자 낡은 지프차의 엔진 소리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와 서연을 찾아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기에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민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손에 가득 든 보따리들을 흔들어대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고 덥수룩하게 길렀던 수염을 깎아 훨씬 깔끔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밑반찬 그리고 서연이 평소에 좋아하던 책들을 챙겨왔는데 겉으로는 투덜거려도
속정 깊은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선물들이었다. 세 사람은 테라스에 둘러앉아 민재가 가져온 소식들을 들으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웃음꽃을 피웠다. 민재는 이지스 바이오의 잔재들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불법 연구시설들은 폐쇄되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처절했던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는 이제 자신도 화이트 해커로서 양지로 나와 보안회사에 취직했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진우는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각자의 방식대로 빛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해질녘이 되자 세 사람은 산책을 겸해 마을 성당으로 향했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성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높은 천장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진우는 강단에 놓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뚜껑을 열고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며 음을 체크했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음이 많이 틀어져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치유의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율 렌치를 돌려 현을 팽팽하게 당기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며 피아노가 본연의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았다. 서연과 민재는 성당 의자에 앉아 진우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진지해 보였다. 진우는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불협화음을 제거해 나갔고 점차 피아노는 맑고 투명한 울림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가지고 부서졌던 그들의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도 닮아 있었다. 조율을 마친 진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3년 전 서연의 생일에 선물했던 그리고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매는 동안 끊임없이 되뇌었던 바로 그 쇼팽의 녹턴이었다. 피아노 선율이 성당의 높은 천장을 타고 흘러내려 공간을 가득 채우자 서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연주를 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이미지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불타오르던 헬기와 차가운 빗물, 그리고 피 비린내 나던 싸움의 기억들은 이제 음악 속에 녹아들어 희미한 잔상으로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따뜻한 미소와 민재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곳의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진우는 연주를 하면서 자신이 시력을 잃은 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육체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마음의 눈은 이제야 비로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얼굴은 과거의 기억 속에 박제된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현재의 서연 그 자체였다. 그녀가 곁에 있는 한 진우의 세상은 더 이상 암흑이 아니었고 언제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는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 끝에 온 마음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듯 선율을 이어갔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의 여운이 성당 안을 감돌다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정적을 깬 것은 서연의 박수 소리였고 그녀는 진우에게 다가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진우는 그녀의 품에서 샴푸 향기와 섞인 희미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행복임을 확신했다. 민재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깼지만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위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성당 문을 나서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달빛이 바다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지팡이 없이도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제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벅찬 감정을 느끼며 옆에 있는 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단단하고 부드러운 힘이 실려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이어졌고 그 길 끝에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곳곳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강진우는 더 이상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에게는 어둠을 뚫고 길을 안내해 줄 사랑이라는 나침반과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력을 잃은 남자가 아니라 진정한 빛을 찾은 남자로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들의 귀갓길을 배웅해 주었고 밤바람은 축복처럼 그들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도시를 뒤집어 사랑을 찾은 남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진정한 마침표를 찍었다.